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100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로 특검에 소환돼 11시간째 조사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기 전 최순실 씨로부터 승마와 미르재단 등 4가지 지원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 씨가 뇌물을 요청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행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뇌물 혐의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특검이 SK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2015년 광복절 특사 선정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 파일 내용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 때 강조했던 부패 척결과 정치 개혁 내용은 최순실 씨가 강조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제시했던 정치 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구상도 최순실 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거의 매일 내부 문건을 보내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부 구구단체가 주장하는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설을 반박합니다. 검찰이 JTBC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 문건 등이 작성된 뒤 분단위로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태블릿 PC의 위도와 경도까지 찾아서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최 씨의 출입국 기록과 태블릿 PC의 GPS 기록, 저장된 문자가 모두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분석 결과를 최초로 상세히 보도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까지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모두 3차례 독대를 하면서 최순실 씨 일가 지원을 부탁받은 뒤에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삼성의 주요 임원들로부터 이와 같은 진술을 확보했지만 현재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뇌물죄 외에 최 씨에게 건너간 100억 원대의 삼성 자금에 대해서 횡령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면서 이 부회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 즉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다음 주 초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 뒤에는 뇌물죄 수사의 정점인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오늘 저희 뉴스룸에서는 특검이 새롭게 확보한 대통령과 삼성의 대가성 거래 정황을 추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저희들이 최초로 보도해드린 이후에 대통령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의 스모킹건이 됐던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일부 친박 세력의 무분별한 조작설 유포에 대해서 오늘은 검찰이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결정적 물증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10시간 넘게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치려면 아직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상대로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다면서 자정을 훌쩍 넘겨야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뇌물 공여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고위 임원들에게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100억 원대 지원금이 계열사 합병 같은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 뇌물을 주기로 결정한 게 바로 이 부회장이라고 보고 뇌물 공여죄를 적용하려는 겁니다. 또 이게 모두 회사 돈이었기 때문에 이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회장은 오늘 특검 조사뿐만이 아니라 앞서 검찰 조사라든가 청문회 증언 등에서 전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죠.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에 대해서 고위 임원들이 주도해서 자신은 잘 모른다고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또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장에서도 자신은 보고도 못 받았고 판단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앞서 삼성 고위 임원들과 안종범 전 수석 등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진술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대한 지원 지시를 내린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계속 이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신병 처리 방향은 결정이 된 게 있습니까? 예, 특검 관계자는 일단 이 부회장 조사가 끝나봐야 안다면서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원론적으로는 열려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앞서 국회에 이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걸 오늘 국회가 의결했습니다. 그런 만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 부회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 특검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오늘 이 부회장이 지난번 청문회 등에서 얘기한 듯 했던 것과 다른 진술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뇌물죄라는 것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은 건 최순실 씨인데 박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는지 이 부회장에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 최 씨 일가 지원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이 독대 당시에 삼성 합병 관련 언급은 없었다. 또 이 미르와 K재단 출연금을 내라는 뜻인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등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과 정황은 이미 여럿 나온 상황입니다. 예,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입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정점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오늘 공개합니다. 저희 JTBC는 박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건 역시 최순실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죄 공범이라는 정황이 더 뚜렷해진 겁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3번의 독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2, 3차 독대에 최순실 씨의 메시지가 박 대통령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전달됐습니다. 2차 독대 이틀 전인 2015년 7월 23일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갑자기 귀국합니다. 귀국한 최 씨는 승마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4가지 내용이 담긴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이 메모를 박 대통령에게 건넸고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2차 독대 자리에서 메모에 담긴 4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독대는 7달 뒤인 2016년 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인 14일 장시호 씨는 최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1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다음날 박 대통령은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해당 문건을 건넸습니다. 장 씨는 특검에서 자신이 만든 기획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람은 윤전추 행정관이라고 구체적인 전달자까지 지목해 진술했습니다.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번의 독대 과정 모두에서 최 씨 측의 금전 지원 요구가 전달된 겁니다. 특검은 최 씨가 뇌물을 요청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행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방금 전해드린 리포트에 나타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메모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박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요구사항이 오갔는지 특검이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의미와 배경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최순실 씨 측이 요구한 지원 사항이 박 대통령에게 건네졌다는 것은 이번 수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풀이가 됩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3차례 독대에서 최순실 씨 일가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은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예. 특검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추가 보도 내용은 대통령과 최 씨 간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원 요구가 오고 갔는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자,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최 씨의 메모를 받아서 전달했다. 이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함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적극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이 지난해 2월 독대에서 최 씨가 조카 장시호 씨에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기획안을 만들도록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대통령이 이것을 이 부회장에게 건넸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저희가 추가로 보도해드린 내용이 2015년 독대 때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승마 등이 적힌 요구사항 4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결국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요구에 대한 공모 혐의를 보다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뇌물을 요구했는지 이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하면서 요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최 씨가 이것을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드러난 게 없었습니다.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것이란 추정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 씨가 동계 스포츠센터 문건을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장시호 씨 진술 등을 확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였습니다. 특검은 삼성그룹 외에 2015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사 돈 460억 원을 횡령해서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이 사면의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준 사면권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잠시 후에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대기업 총수 사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면 발표 나흘 전 김영태 SK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최 회장을 접견하며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귀국은 사면, 숙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을 뜻하는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접견실 대화가 녹음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일종의 암호로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이후 SK가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와 함께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도 111억 원을 출연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에 따르면 김창근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은 2014년 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만나 특사를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듬해 7월 다시 특사를 요청했고 사면 하루 전 안 전 수석으로부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면이 이뤄지자 김 의장이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특별 사면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이 준 특권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하기 불과 넉 달 전에는 엄격한 경제인 사면 기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사면이 적용됐습니다. 국민이 준 특권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썼다는 의혹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되기 넉 달 전 경제인 사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엄격했습니다. 경제인 특별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하지만 SK 최태원 회장은 예외였습니다. 사면 20여일 전에 김창근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고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의 사면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이 사면된 뒤 SK그룹은 111억 원을 두 재단에 출연합니다. SK는 최 회장 사면 5일 만에 고령층 주거사업과 관련해 1,000억 원의 기부 증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처는 청와대가 직접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이재현 CJ 회장이 사면됐는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3억 원을 출연한 뒤였습니다. 이에 앞서 손경식 CJ 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이 회장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며 선처를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두 기업의 출연금 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을 근접 수행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서 근무했던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행정관은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윤전추 행정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주장만 내놨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2013년 초부터 청와대에서 대통령 수행 업무를 맡아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관저에 근무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쯤 안봉근 전 비서관이 관저에 대면 보고를 하러 온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관저에 있었다고 밝혔던 윤전추 행정관이 헌재에서 증언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 행정관은 안전비서관의 방문 후에 해경특공대 투입 뉴스가 나왔고 전원구조 보도가 나와 구조가 성공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2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 보고한 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오후 2시 50분에야 구조자수 오류를 알게 됐다는 대통령 측의 논리와 유사한 대목입니다. 이 행정관은 오후 3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겠다고 했지만 경호 준비로 시간이 걸렸다는 대통령 측의 해명도 반복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 뒤에는 청와대 조직적인 압박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관여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보도로 이듬해 해임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 전 사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의 조직적인 압박으로 자신이 해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해임을 압박한 고위 관계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3사람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력심장부가 언론 자유를 왜곡하는 조치를 일삼았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근거로 청와대가 세계일보 관련 대책회의를 23차례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때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상화됐다면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저희 JTBC 취재진이 새롭게 확인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 파일 내용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파일 속에 나타난 최순실 씨의 위세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 국정방향 설정부터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2년 8월 박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를 수락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했던 부패 척결과 정치 개혁이 최순실 씨가 주장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놀란 것은 최 씨가 당시 박근혜 후보의 말도 끊으면서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먼저 파일 내용을 정혜성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감히 털고 가겠습니다.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때 첫 손에 꼽았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에게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건 최순실 씨였습니다. 수락 연설 하루 전 최 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첫 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정 전 비서관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치개혁은 순위가 아주 뒤쪽이라면서 민생을 강조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 씨는 아니 그건 기자들 뽑기 나름이다며 정 전 비서관의 말을 단칼에 자릅니다. 민생보다 정치개혁이 우선임을 강조한 최 씨는 박 대통령에게 논의된 연설문 내용을 읊어줍니다.
국민의 삶은 마지막에 넣는 것이 낫다면서 나는 정치개혁을 과감하게 이루겠다. 국민 앞에 털고 가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대로 연설문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출범 때부터 최 씨의 생각이 박 대통령의 입을 통해 국가 운영의 뼈대가 됐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박 대통령의 해명대로 최 씨가 연설문 작성에 단지 도움을 좀 주는 정도의 관계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음의 파일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 씨의 위세가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치 쇄신 특별기구를 만들고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었죠. 이 제도의 큰 틀 역시 최순실 씨가 주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 발표 하루 전인 2012년 8월 19일 박근혜 당시 후보와 정우성 보좌관 그리고 최순실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최 씨는 정 보좌관에게 박근혜 후보가 해야 할 연설 문구를 읊어줬습니다. 정치 쇄신 특별기구를 구상하겠다는 말을 하고 첫 번째 조치로 당내에 정치 쇄신 특별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권력 남용 문제와 공천 비리 문제, 개인 비리 등을 언급했습니다. 권력형 비리, 공천 비리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최 씨는 특히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 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습니다. 수락 연설의 또 다른 축이었던 5천만 국민 행복 플랜도 최 씨가 제안했고 조세 개혁 문제를 빼라는 지시도 합니다. 실제 해당 내용은 삭제됐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은 저희가 지난주에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JTBC는 단지 녹취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까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보도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은 어떤 상황에서 녹음이 된 겁니까? 네, 2012년 8월 19일입니다. 그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명 전당대회가 있기 하루 전인데요. 예.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또 정 전 비서관 그리고 2012년 말 숨진 이춘상 보좌관 등이 모여서 당선 수락 연설문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였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걸 왜 녹취를 했을까요? 네,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을 정 과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간중간 강조할 때마다 이건 좀 적어라, 잘 적고 있느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예.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 씨가 두서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나중에 기억하기 어려워서 녹음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대선 후보는 박근혜 후보인데 최 씨가 회의를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지시를 했다는 거군요. 네, 검찰이 복구한 이날의 녹음 파일은 총 4개, 약 90분 분량입니다. 예.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이 동석한 건 약 50분가량이 되는데요. 그나마 최 씨 발언 비중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일부 문구나 표현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려면 원래 있었던 문장의 조사나 혹은 어미 정도를 약간 수정하는 정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하더라도. 예, 그런데 최 씨는 전체 연설문 구성에 어떤 순서나 또 내용을 넣고 빼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예. 보좌진이 들고 온 초안에 대해서 너무 늘어졌어. 그리고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라면서 지적을 하고 첫 번째 과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이다라고 순서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예. 뭐 거의 주도한 것이 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영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되게 좋은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대해 우선순위가 아주 뒤쪽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반론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박 대통령의 최종 연설이 최 씨의 말을 거의 되풀이하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던데요. 네, 최 씨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함께 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박 대통령의 연설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라면 그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누가 어떤 그런 거에 연루돼 있다 그래도 나는 그걸 과감하게 정리하고 국민 앞에 털고 가겠다라고 최 씨가 읊었는데 역시 똑같이 담겼습니다. 예.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감히 털고 가겠습니다. 최 씨가 예.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들이 좀 더 다듬어진 형태로 이렇게 그렇군요. 반영이 된 겁니다.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라는 것은 사실 박근혜 정부의 뿌리이고 또 기초적인 틀이나 다름이 없는데 박 대통령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최 씨는 박 대통령을 대표님이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의 말을 끊고 또 가르치는 듯한 말투를 종종 사용합니다. 예. 박 대통령이 5천만 국민행복 플랜과 관련해서 핵심 개념이 뭐냐면으로 시작해서 설명을 하는데 최 씨가 국민행복 플랜에 핵이 없어 라면서 말을 끊고 박 대통령이 계속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도 듣지 않는 정황이 나옵니다. 예. 박 대통령이 강조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박 대통령의 투철한 반공 정신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관련해서 종북 세력까지 그건 아니거든요. 빨갱이까지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라면서 통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요. 또 이게 박 대통령이 얘기한 용어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말도 하는데요. 비례대표를 제일 원하는 게 운동권하고 진보 좌파들이에요.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들어갈 길이 별로 없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100% 대한민국을 박 대통령은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잘 아는 사이고 오랜 지인이라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러나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최순실 씨의 역할이 비단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제에 이어서 자칭 보수단체라고 주장하는 일부 친박 단체들이 제기 중인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한 사실 확인 보도입니다. 저희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지난해 10월 24일에 첫 보도를 전해드린 뒤에 최순실 씨 측과 친박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음해 주장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태블릿 PC 내용을 조작했다는 설, 심지어 최 씨가 휴대전화는 물론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2월에 최 씨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죠. 그런데도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은 아직도 계속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검찰이 최 씨의 태블릿 PC 사용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를 취재해서 처음으로 상세히 보도해 드리려 합니다. 자, 물론 일부에서는 이것까지 다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워낙 이들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여론전을 펼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어제와 오늘 이 내용을 보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도와 경도의 위치 정보까지 분석하고 최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주고받은 수백 개 메일과 문자 메시지도 분석한 검찰 포렌식 조사 결과를 최순실 씨나 그를 비호하고 있는 쪽에서 계속 부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2회 국무회의 말씀 자료입니다.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습니다. 문서 정보를 보면 2013년 7월 23일 오전 7시 16분 최종 수정했다고 나옵니다. 최종 수정을 한 작성자는 나렐로라는 아이디를 쓰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검찰이 첨단 과학수사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문서는 삼계탕이란 제목의 메일에 첨부돼 오전 7시 22분 gc9876이라는 지메일 계정으로 전송됐습니다. 문서가 작성된 지 6분 만에 보내진 겁니다. 특히 검찰이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보니 정 전 비서관은 1분 뒤인 오전 7시 23분 최순실 씨 휴대전화에 보냈습니다란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50분 뒤인 8시 12분 문제의 태블릿 PC에서 gc9876 계정에 접속이 되고 문서는 태블릿 PC에 자동 저장됩니다. 이처럼 검찰은 청와대 문서 작성부터 이메일 전송, 문자 전송, 태블릿 PC 저장까지 최 씨가 파일을 전달받는 과정을 분단위 순서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발언 내용을 보고한 겁니다. 검찰은 유출된 다른 청와대 문서들에 대해서도 같은 디지털 분석 과정을 거쳐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은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에 저장된 위치 정보들과 최 씨의 비행기 탑승 기록도 동시에 비교 분석했습니다. 특히 위도와 경도까지 분석하는 검증 작업을 거쳐서 최 씨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2012년과 2013년에 최순실 씨 항공편 이용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이 비행기 탑승 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 씨는 2012년 8월 14일 오전 11시 30분 김포에서 제주도로 떠나 이틀 뒤인 16일 낮 12시 15분 다시 김포로 돌아왔습니다. 8월 15일은 제주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태블릿 PC에서 2012년 8월 15일에 위치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최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 위치 정보가 저장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당시 위도와 경도 정보가 정확히 저장된 겁니다. 해당 위도와 경도 정보는 제주도 서귀포시였습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곳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빌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탑승 기록과 위치 정보 분석을 조합한 결과 최 씨가 사용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독일 출입국도 물증이 됐습니다. 최 씨는 2012년 7월 14일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태블릿 PC에는 2012년 7월 15일 새벽 출국자에게 발신하는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 안내문자, 통신사의 독일 로밍 안내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특히 같은 날 태블릿 PC엔 최 씨의 지인으로부터 잘 도착했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고 최 씨 조카 이모 씨에게선 서둘러서 하라는 카톡도 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2014년 7월 28일 최 씨는 또다시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태블릿 PC엔 다음 날인 7월 29일자로 외교부 영사관 안내문자와 통신사의 로밍 안내문자가 또 한 번 도착해 있었습니다. 최 씨가 움직인 동선을 따라 태블릿 PC도 한 몸처럼 움직인 겁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최 씨의 태블릿 PC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 자료와 취임 뒤에 청와대 문서가 G메일 계정으로 저장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태블릿 PC의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제목과 도입부의 이상한 단어들과 신변 잡기 인터넷 기사들을 앞세워서 메일 내용을 숨겼습니다. 즉 문서 유출의 불법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이를 감추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준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GIXI9876 등 3개의 G메일 계정을 공유해 청와대 문서 등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G메일에 접속하면 지난 글씨의 제목과 연한 글씨의 메일 앞부분 내용이 화면에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의 메일에선 걸그룹, 설국열차, 백컴, 설렁탕 같은 이상한 단어들로 제목을 쓰고 메일 앞부분엔 신변잡기 인터넷 기사를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메일을 열어보면 2012년 대선 당시 선거 캠프 회의 결과 등이 정리돼 있었고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 문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또 제목 앞에 안, 춘, 정이란 글자가 쓰인 메일들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이춘상,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름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이 감청과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메일을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이에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분석 내용을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청와대 문서가 작성된 뒤에 태블릿 PC에 저장되기까지 과정을 검찰이 그러니까 포렌식이라는 디지털 수사로 밝혀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모두 분석을 한 건데요. 청와대 문서가 작성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최종 작성이 되자마자 곧바로 이메일로 전송이 되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의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라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 태블릿 PC에 해당 문서가 다운로드돼서 저장이 되는 순서인데요. 태블릿 PC에서 문서가 저장되고 나서 1시간 뒤쯤 정 전 비서관이 문자를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수정해서 다시 보냈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에서 최순실 씨가 보고 수정을 지시해서 정 전 비서관이 수정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도 있는 겁니다. 그대로 다 그냥 드러나는 거군요. 앞서 리포트를 보면 청와대의 문서가 작성되고 나서 6분 만에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서가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유출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이메일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서가 작성되고 1분 만에 유출된 문서들도 청와대 문서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5분 내외로 바로바로 이메일로 보내진 한마디로 유출이 된 건데요. 예. 정우성 전 비서관은 이메일 전송 직후 곧바로 최 씨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이 단순한 지인이라고 했던 이 최 씨가 사실상 이 청와대의 공식 보고 체계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독일하고 제주도에 있을 때 태블릿 PC도 같은 곳에 있었다. 이런 증거들도 검찰에 찾아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 PC의 위치 정보를 비행기 탑승 기록하고 비교한 이유는 뭘까요? 예, 비행기 탑승 기록은 이 최순실 씨가 부인할 수 없는 본인의 공식적인 또 공인된 동선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예. 태블릿 PC에 더 많은 위치 정보들이 있긴 하겠지만 최 씨의 현재 진술 태도를 볼 때는 자신은 그곳에 없었다라고 진술을 할 게 분명합니다. 예.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하지만 비행기 탑승 내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거쳐서 탑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검찰의 과학적인 분석 결과까지 모두 아무튼 지금 부인하면서 태블릿 PC가 내 소유가 아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마저 없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보통 이 진술을 받는 이 조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 번호부터 물어보고 이 조서에 이 휴대전화 번호를 적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최 씨가 휴대전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최 씨의 진술 조서에는 휴대전화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상식 바깥입니다. 네, 검찰은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걸로 보이는 휴대전화 번호를 6개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휴대전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 또 휴대전화가 전혀 없다라는 주장 모두 일맥상통한 하나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 그 특검 브리핑을 봐도 저희가 입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 씨 조카 외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그 PC 있잖아요. 이른바 제2의 태블릿 PC. 똑같은 잠금 패턴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L자. 그죠? 그 말은 결국 사용자가 한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특검은 이 태블릿 PC를 공개를 하면서 그 밝힌 건데요. 이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 또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 그 밖에 최 씨의 어떤 스마트폰 기기들의 잠금 패턴이 다 같았다라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예. 바로 방금 말씀하신 L자형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한 사람이 사용했다라고 보이는 정황인 거죠. 예. 자, 태블릿 PC에는 최순실 씨의 셀카도 나옵니다. 최 씨의 셀카도 검찰이 분석을 했습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을 분석해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검찰도 이 최순실 씨 셀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셀카 사진은 2011년쯤 출시된 삼성 갤럭시 탭 8.9인치로 촬영이 됐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바로 저희 JTBC가 입수해서 검찰에 제출한 바로 그 태블릿 PC 기종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를 해드린 이유,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보도해드린 이유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워낙 그 허황된 주장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와 오늘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런 주장은 계속되겠으나 선의의 피해자들께서는 안 생기셨으면, 더 이상 현혹이 안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단 관계자들을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에 갖가지 증언을 한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데, 정 이사장은 또 이사장 권한이라면서 간부 2명을 새로 채용했는데 내부에선 자신의 사람을 재단에 심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스포츠재단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부에 정부에 배상하고 들어오셨으니까요. 오늘 임기를 마치는 정동춘 이사장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 간부 2명을 임명하자 재단 측이 업무 방해라며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 직권으로 아직 오늘은 이사장 직권이 살아 있으므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경영지원본부장 겸 대외협력본부장 씨를 오늘부터 임명을 합니다. 임기 마지막 날 정 이사장이 직권으로 인사를 강행한 겁니다. 법인인감은 근로계약서 찍어가지고 내가 승인했으니까 되는 거라고. 이제 이 사람들 여기 본부장이다. 명령에 따라라. 정 이사장은 또 노승일 부장의 징계에 이어 김필승 이사를 보직 해임하고
일부 직원에게 대기 발령을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 이사장이 자신의 연임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내쫓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특검의 재단 수사가 진행 중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의 감축 운영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재단은 사실상 막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나타낸 건 오후 5시 40분쯤. 연설문을 꺼내들고 강한 어조로 대선 출마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할 몸을 불사를 여유가 있느냐? 그런 의지라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선 출마 불가론에 대해 분명히 자격이 된다고 해석했다며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말씀이 진실에서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바꿨습니다. 이거 완벽한 결론은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든지 그래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천국제공항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실랑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반 전 총장은 공항철도를 이용해 사당동 자택으로 향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반 전 총장의 귀국과 동시에 정치권의 구애와 견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각 당이 처한 상황과 반 전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따라서 입장이 갈렸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 경험과 능력이 지금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민주당의 검증을 빙자한 깎아내리기용 음해 공세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 전 총장에 대한 러브콜이 본격화된 겁니다. 바른정당 역시 환영했지만 새누리당보다는 거리를 뒀습니다. 대변인은 범개혁보수 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함께 하자고 했지만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의혹을 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선 출마는 정쟁에 뛰어들어서 오히려 이미지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반 전 총장을 견제해왔던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은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혹독한 검증을 주문했지만 반 전 총장이 당과 정체성이 맞다면 연대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이렇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귀국하는 날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죠. 특히나 어제 뉴욕 검찰이 기소한 동생과 조카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반 전 총장 동생이 경남기업에 대한 사기 사건을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반 전 총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단 둘이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 동생 부자 사기 사건은 반 전 총장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오랜 친분에서 시작됩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2년 3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때 성 전 회장은 반 전 총장과의 친분을 홍보했습니다. 당시 개소식엔 반 전 총장의 동생인 기상 씨가 지지 발언자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선거사무소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형님이 전화 주셔서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반기상 씨가 2008년부터 7년간 경남기업 고문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도 성 전 회장과 반 전 총장 간의 친분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랑 총장님의 친분이 있으시니까 그게 작용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반기상 씨 부자는 이번 사건에서도 본인과 성 전 회장에서부터 반 전 총장까지 이어지는 삼각고리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반 전 총장이 그런 점을 알았느냐입니다. 그런데 반 전 총장은 동생 기상 씨 부자의 사기극이 전개되고 있는 중에도 고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났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당시 JTBC가 단독 입수한 성완종 다이어리에 따르면 2013년 8월 27일 오전 9시 15분 롯데호텔에서 성완종 전 회장과 단둘이 만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독대 하루 전날인 26일엔 충청 포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는 경남기업이 랜드마크 72 매각에 사운을 걸었을 때로 반기상 씨 부자가 이를 주도하던 때입니다. 반주현 씨를 통해서 반 고문님이 언급을 해주셨다. 이것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JTBC 정재윤입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내놓은 사드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플린과 만나서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단순한 사드 배치 약속을 넘어서 중국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의 참모가 과연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이 맞느냐? 취재 기자와 함께 잠깐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짤막하게 좀 짚어보죠. 우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까지 가서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장은 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하는데요. 이런 안보실장이 외교적 파장까지 무릅쓰면서 사드 배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황교안 대행 체제가 국정 관리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국정 운영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김관진 안보실장은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었잖아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대행 체제가 현상 유지 정도만 해야 하는데 청와대 안보실장이 해외에 나가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강조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안보실장의 발언 자체도 적절치 않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도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특히 외교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 불필요한 발언으로 대중국 관계를 꼬이게 해서 차기 정부에 도리어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신중한 외교를 하면서 최대한 국익을 챙겨야 하는데 굳이 중국의 불필요한 반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 얼마 전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측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하기도 했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 조치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제 측면에서는 지금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김관진 실장이 굳이 강경한 발언을 한 배경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짤막하게. 네. 국방부는 이런 김관진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한미 국방 당국은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김 실장의 이번 강경 발언도 탄핵 조치 인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치 시점을 보다 더 앞당기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헬기 사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국방부는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7년 만에 전남도청 앞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광역시에 통보한 법안전 감정서입니다.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의 외벽과 최고층인 10층의 내부 기둥 주변에서 발견된 185개 총탄 흔적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탄은이 수평 또는 하향 각도를 보여 헬기가 정지 비행 상태에서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10층 이상의 건물이 없었고 어떤 총을 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지만 M60 기관총일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했다는 증언이 그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군은 당일 항공작전 일지 자체가 없다며 헬기 사격을 한사코 부인해 왔습니다. 국과수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헬기 사격을 인정한 겁니다. 공격용으로 사용이 된 것이다. 일방적인 공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광주시는 이번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일 빌딩 안에 추모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기자회견장입니다. 러시아의 약점을 잡혔다는 의혹을 보도한 CNN을 트럼프가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Mr. President-elect, can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You're rude. attacking us. Can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rude. Can you No, give I'm not us a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question.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Can you state categorically? You are fake news. Sir, Go ahead. can you state categorically that nobody... 네, 기자도 물러서지 않죠. 질문 경쟁이 이어지고 납세 자료 공개를 비롯한 뼈아픈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한편 저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과 가졌던 기습 간담회입니다. 15분 전에 통보했고 기자들의 노트북을 막았고 민감한 질문은 모두 피했죠. AP통신은 트럼프의 회견을 오래 기다린 기자들과 고성시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간담회에선 빈소리, 공성만 오간 셈이죠. 취임 직전에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마음껏 질문한 미국 언론들은 직무가 정지된 한국 대통령과 기자들의 이 만남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날 트럼프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 당선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혹이 해외 성추문으로 불거졌습니다. 트럼프가 2013년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매춘부들과 문란한 쇼를 즐겼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 언론들은 이런 내용이 한 영국인 정보위원이 수집한 35쪽짜리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 정보기관을 통해 트럼프에게도 보고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언론의 마녀 사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When I leave our country, I am extremely careful. In those rooms, you have cameras in the strangest places. Cameras that are so small. 기자들의 실패한 쓰레기 더미라고까지 몰아세웠지만 의혹 제기는 계속됐습니다. 트럼프는 경영을 두 아들에게 넘기겠다고도 발표했지만 대통령직 수행과 사업 사이에 이해 충돌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백지 신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날 해킹을 통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푸틴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전경련이 오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회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쇄신안을 마련해보자는 자리였는데 10대 그룹 총수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전경련에게 이번 회장단 회의는 어느 때보다 절박한 자리였습니다. 정경유착의 상징이 된 조직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쇄신안을 고민할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지만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제외하면 10대 그룹 총수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회원사 역시 대부분 불참했습니다. LG를 비롯한 주요 그룹이 이미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쇄신 동력이 떨어졌고 나머지 기업들도 개업보단 탈퇴를 고민하면서 참석 자체를 꺼린 겁니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허창수 회장의 후임자 문제도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전경련은 기업인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시 회장으로 영입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 전까지 제대로 된 쇄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면서 컨트롤타워 부재에 탈퇴 도미노와 맞물린 조직 내 혼란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전 태블릿 PC 보도는 물론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나오기도 훨씬 전, 즉 작년 4월 27일 앵커 브리핑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당시는 여당이 선거에서 패한 직후였고 대통령의 힘이 비로소 약화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변곡점은 민심의 심판을 받은 그 총선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민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일까 그때부터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앵커 브리핑은 그러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약간의 고민을 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의 역할 모델들은 여러 언론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설파됐던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는 워치독, 즉 감시견, 또 권력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랩독, 즉 애완견이 있었고, 이런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가드독, 즉 경비견이 있었습니다. 경비견은 이미 그 자신이 기득권에 편입돼서 권력화됐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자신이 경호해왔던 그 권력마저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9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다시 그때 앵커 브리핑을 소환하는가? 혹자는 당시의 앵커 브리핑이 그 이후에 벌어질 언론 상황에 대한 예견이었다 말하기도 하지만 굳이 예견이랄 것도 없이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해직 언론인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오늘 개봉했습니다. 그렇게 방송 잘하자고 제대로 뉴스 해보자고 했던 게 결국 이런 겁니까? 네? 제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이 회사에. 누군가는 암과 싸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른 생업을 찾아냈고 결국 아직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말처럼 독립된 나라에서 독립운동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 것. 요는 살아있을 것이냐, 살아있지 않을 것이냐이다. 나는 길들지 않는다. 모든 언론이 최소한 나는 애완견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길들지 않은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언제 끝날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순실 씨 측에 자금 지원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등 혐의를 부인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새로 취재된 진술 내용이 있는지요? 네, 조금 전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 씨 일가 지원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 또 이걸 자신이 임원들에게 전달한 부분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돈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러니까 이 지원 방식과 실행 절차 등은 모른다고 주장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에 대해 자신은 사후에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특검이 위증 혐의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박 대통령에게 받은 지시를 전달했다면서 지원금이 집행되는 과정을 몰랐다는 것이 이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받고 이 내용을 미래전략실 등 임원회의에서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 돈이 나가는 걸 이 부회장 본인이 몰랐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또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돈으로 최 씨 측 지원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오후부터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 앞선 조사를 통해 박 사장이 이 부회장 지시를 받고 최 씨 측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나선 단서를 확보한 만큼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대질 신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삼성 지원금의 혜택을 본 것은 결국 최순실 씨 측인데 일부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박 대통령이 아예 최 씨 측 요청을 받고 삼성에 지원을 요청한 정황, 이게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최 씨는 단순히 삼성 지원의 수혜자에 그친 게 아니라 직접 삼성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독촉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은 최 씨의 요구를 삼성 측에 그대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최 씨와 이 뇌물죄 공범 관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 뇌물수수 피의자로 박 대통령하고 최 씨가 지목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이재용 부회장 조사부터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결국 이 뇌물죄 입증의 핵심은 뇌물로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특검 내부적으로는 이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 측이 직접 대놓고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더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이 묵시적인 청탁과 그리고 대가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 과정에서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승마 등 지원 요구 사항을 어떻게 건넸는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자리 직전에 최 씨 측이 승마와 미르 재단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규 기자 나와 있죠. 네. 앞서 일부에서도 잠깐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조금 좀 정리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새롭게 확인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혐의 연결고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세 차례 독대해서 최순실 씨 일가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은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특검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추가 보도 내용은 최 씨의 요구사항을 적은 메모가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을 거쳐서 이 부회장에게 전달됐다는 점입니다. 승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등의 요구사항을 최 씨가 준비하면 박 대통령이 이것을 이 부회장에게 전달하면서 요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3자의 연결고리가 연결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최 씨의 메모를 받아서 전달했다. 이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함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적극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이 지난해 2월 최 씨가 조카 장시호 씨에게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기획안을 만들도록 한 다음에 이것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건넸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추가로 보도해드린 2015년 독대 때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메모를 전달했던 것과 함께 뇌물 요구에 대한 공모 혐의를 보다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뇌물을 요구했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의구심이 해소됐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하면서 요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최 씨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드러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것이란 추정만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최 씨가 동계스포츠센터 문건을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장시호 씨 진술 등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그리고 최 씨와의 공모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우선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전달한 요구사항이 최순실 씨를 위한 것이었던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목적이 분명한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이 부회장 역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만큼 요구사항을 몰랐다거나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박진규 기자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비중으로 따지면 1% 미만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검찰과 특검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저희가 전해드린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취재진이 놀랍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좀 이해가 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2012년 8월, 그러니까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 당시엔 후보였죠. 그리고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취임 전이기 때문에 최 씨의 도움을 받는 게 무슨 문제냐. 물론 이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대선 후보는 각계각층의 민간인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습니다. 이 조언을 누구에게 받느냐 역시 큰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 해당 후보의 국정 철학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검증은커녕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최순실 씨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했던 겁니다. 예. 원칙과 신념을 내세웠던 정치인 박근혜에게 표를 줬던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선 후보로서 박근혜 후보가 강조했던 지점들이 사실은 최순실 씨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간 부분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물론 큰 틀에서 정해진 어떤 소주제들은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걸로 예,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앞으로 당기라고 하거나 혹은 국민 행복에서 뭐 조세 문제를 빼라고 하는 등 무엇을 강조하고 또 제외할지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나 다름없이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조세 문제를 빼라는 건 왜 그랬을까요? 네, 정우성 전 비서관의 이 자리에서 한 말을 보면요. 복지와 조세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한번 그 국민들이 다 논의해서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지를 위해서는 일부 증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초안에는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최 씨의 지시로 이 내용이 빠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취임 이후에도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사실 증세했다 이런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좀 더 명확하게 다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 그냥 단순히 최순실 씨로부터만 의존했던 점이 이런 공백을 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최 씨가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을 강조하는 그런 점이기도 한데 최 씨 자신이 지금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네, 2012년 8월 당시는요.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받는 등 그 MB정부 말기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몸살을 앓을 때였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 역시 박지만 이지 회장이나 서양희 변호사 등의 비리가 따로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이 나왔었는데 사실 진짜 우려해야 했을 그 측근 비리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예. 박 대통령 언급 중에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당시 새누리당 공천 심사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이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예. 공천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하던 박 대통령이 갑자기 비례대표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비례대표를 제일 원하는 게 운동권하고요, 진보, 좌파들이에요 라면서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서 들어갈 길이 별로 없다는 말을 합니다. 아까는 빨갱이라는 표현도 했었다면서요. 그 부분은 좀 다른 국민 대통합 부분에서 빨갱이들을 같이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 예, 아무튼 그런 단어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굉장히 좀 놀랍긴 합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그런데 비례대표 출신이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요. 본인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이정현 의원, 안종범 전 수석, 또 조윤선 장관 등이 모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 사실 어떤 제도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라기보다는 레드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어제 저희는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와 팩트를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놓고 친박단체와 최 씨 측의 음해와 억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억지 주장에 의해서 이것을 워낙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논리에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동시에 유포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중에 손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좀 제대로 밝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 내용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최 씨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앞서 일부에서 검찰의 분석 내용을 자세히 보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축약해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해서 제출한 태블릿 PC를 검찰이 어떻게 분석을 한 겁니까? 네, 검찰에는 포렌식 센터라고 해서 이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태블릿 PC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예. 검찰이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기법들 모두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결론이 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태블릿 PC의 그러니까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하지 못했던 이메일 내역을 모두 분석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태블릿 PC에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위치 정보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예. 또 검찰은 또 별도로 확보한 이 정우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내역과 또 태블릿 PC 메일 등을 비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위치 정보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태블릿 PC에 담긴 이 위치 정보와 또 최순실 씨의 동선을 비교를 한 건데요. 검찰은 먼저 최 씨의 비행기 탑승 내역에 주목을 했습니다. 비행기는 본인 확인을 해야지만 탑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공식적이고 공인된 동선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검찰이 비행기 탑승 기록을 받아보니 2012년 8월 15일에 최순실 씨가 제주도에 머문 것으로 나왔습니다. 태블릿 PC에서도 이날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됐고 예. 그 위치,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가 이 태블릿 PC에 나왔는데 그게 제주도로 나온 겁니다. 예. 한마디로 최 씨와 태블릿 PC가 함께 움직였다는 건데요. 또 해외로 나가면은 해외에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거나 태블릿 PC를 켜면은 이 외교부의 문자, 또 이동통신사의 로밍 안내 문자가 도착하지 않습니까? 예. 이 최 씨가 독일로 2012년과 2013년도에 갔는데 그때 바로 다음 날 바로 이 외교부 문자와 독일 로밍을 안내하는 문자들이 한 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와 비교 분석을 한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문서가 유출돼서 태블릿 PC에 저장되기까지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문자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고, 뭐 심지어는 그게 작성된 지 1분만 해도 마구 그냥 최 씨 태블릿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와대 문건들이 작성된 지 1분 만에 이메일로 보내졌습니다. 한마디로 유출이 된 건데요. 이때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또는 전화로 보냈습니다라고 연락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태블릿 PC에 해당 문서가 다운로드돼 자동 저장이 됩니다. 정 전 비서관이 유출을 하고 최 씨에게 알리고 최 씨가 문서를 태블릿 PC로 확인을 하는 이 순차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예. 그런데도 최순실 측은 이게 하여간 뭐 다 조작이다. 사실 뭐 그 어디입니까? 다른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저 전화 녹취록을 저희가 봤을 때 뭐 이거 다 훔친 걸로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요. 그리고 검찰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재판에서 최순실 씨 측, 또 정호성 측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태블릿 PC를 전문기관에 감정을 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인즉슨 다시 말해서 이 검찰의 포렌식 센터를 믿을 수 없고 이 포렌식 센터가 전문기관도 아니라고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사상 누각이다,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깎아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검찰의 공식적인 전문 분석기관까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한마디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예. 뭐 저희들이 오늘 이 내용을 쭉 이렇게 풀어드려도 검찰 자체를 안 믿고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하나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팀이 반 총장의 답변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 명쾌한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이 선거법 논란부터 한번 볼까요?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런 자격 필요합니다. 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공무로 외국 파견 기간을 일단 제외하고요. 국내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내일 서울 사당동에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얘긴 전출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세 번째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국제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무원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해당하는지도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논란은 5년 거주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오늘부터 역으로 해서 5년 동안 쭉 살아왔어야 되는지 네. 아니면 태어나서 한 5년 정도만 살면 되는 것인지 이게 논란인데 이에 대한 반 전 총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명히 자격이 된다 이렇게 몇 번 유권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너무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유권 해석입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민심의 소재와 국가사회적 실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대선 직전까지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반면에 그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즉 선관위의 답변서 내에서도 취지의 해석과 문구의 해석이 서로 엇갈린 겁니다. 네, 그러면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선관위 해석처럼 법률 전문가의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네. 결국 입법에 대한 해석이 명쾌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역사적인 맥락 때문입니다. 이 5년 거주는 1962년 5차 개헌 때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네. 이렇게 분명히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하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됐는데 네. 1987년에 헌법이 바뀌면서 이 조항 전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7년 선거법에 계속하여만 빠지고 저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빠졌느냐? 이것만 보면 되겠죠. 저희가 당시 국회 회의록에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5년 거주 규정 논란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반 전 총장이 기자들에게 받은 또 하나의 질문이 유엔 결의안 위반이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1946년에 결의한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퇴임 직후에 어떤 정부의 자리도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입니다. 이에 대한 반 총장의 오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 말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그 문안의 해석에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 행보를 갖다가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고. 자, 선출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직만 해당이 된다. 즉, 이 offer, 제안하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한 건데요. 하지만 유엔 결의안의 맥락을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유엔은 confidential information, 비밀 정보를 가지고 특정 정부에서 일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인 이겁니다. Immediately on retirement, 퇴임 직후 삼가야 한다라는 규정은 아예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요. 원래 대선은 반 총장 퇴임 1년 뒤인 올해 12월에 치러지게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큽니다. 퇴임 3, 4개월 만에 선거에 나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네, 이 퇴임 3, 4개월 만이면은 퇴임 직후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후로 봐야겠죠. 전직 사무총장 중에 대선에 나간 사람 2명 있습니다. 네. 모두 4에서 5년 뒤에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 총장은 귀국도 하기 전에 이미 마포에 캠프까지 차렸습니다. 대변인 등 참모진도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뉴욕에서 한몸 불사르겠다, 우회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직후가 아니라 퇴임과 동시에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 네,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선거에 나왔다는 비판 면하기가 어렵겠군요. 네, 그 결의안의 골자가 뭐냐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일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정보들, 네. 비밀들, 그걸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 전 총장 오늘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제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경험을 어떻게 국가 발전에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참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경험을 사용하겠다 그랬죠. 결의하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반 전 총장은 10년간 국제사회에서 결의안 위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는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네, 뭐 출마 자격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키워드 열어주시죠. 오늘도 2개군요. 네, 계속 2개입니다. 예. 자, 잃어버린 문고리. 네, 헌재가 탄핵 심판 증인이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었는데 경찰이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고리 2인방이 사실상 잠적 상태인 겁니다. 예. 안봉근 전 비서관은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난 것이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직원에 의해서. 몇 시에 무슨 내용을 보고했는지 이게 확인할 게 사실 그래서 많은데 근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찾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피의자가 아닌 증인 신분이라서 휴대폰 위치 추적 같은 강제 수사 방법을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또한 헌법재판소에 강제 구인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라서 두 사람은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이 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주식만 빼고 다 잘한다는 이 주식 갤러리가 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대통령이 또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럼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한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설 연휴 직전인 22일쯤에 끝장 토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 청와대 출입하는 윤서령 기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 측에선 결정된 건 없지만 끝장 토론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좀 말의 뉘앙스가 있는데 언론이 먼저 요구를 하면 이에 응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그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사실관계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의혹만 더 키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난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 여부를 떠나서 야당에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더 국민을 화나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 제발 명절 망치지 마시라. 자,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날 중대본엔 무슨 일이 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 지시를 한 게 오후 3시고 실제 방문한 게 오후 5시가 넘어서 자, 5분 거리를 왜 2시간이 넘게 걸렸는지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대통령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리고 또 중대본에도 뭐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 자, 무슨 사고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보면요. 중대본 주변 돌발 상황 때문에 늦게 도착했다. 이중한 대표 변호사는 더 구체적으로 차량 돌진 범죄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올림머리 때문이 아니라 중대본의 어떤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늦었다는 주장이 좀 깔려 있는 겁니다. 예, 차량 돌진 범죄라고 하면 그 표현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 이건 뭐 정말 중대한 일인데 그게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전혀 얘기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중대본 그 주변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청사 측으로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요. 당일날 정부 청사 안팎으로 사건 사고 발생 현황 특이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예. 이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돌진 범죄 같은 거는 확실히 없었다는 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아니 만일 그 돌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차량을 향한 것이라면 그 얘기입니까? 아, 그건 아니고 그 중대본이 있는 총사 건물을 향한 돌진 범죄였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이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런데도 답변서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대본 방문 직전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동영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측의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대리인단 주장이 여전히 여러 군데서 좀 정교하지 않다라는 얘기 이번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예,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ere we are, still together. We are one. So much time wasted playing games with love. So many tears are